실수했던 그때도 나였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말 1편. 그때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문득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젓는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선택, 더 따뜻할 수 있었던 말, 더 용기 낼 수 있었던 순간.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그 후회는 오래도록 마음의 돌처럼 남는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실수를 지우려 하지 말고 실수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말이다. 그 실수도 결국 내가 만든 시간의 일부다. 그 시간 속에 내 미성숙함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인간적인 나였다. 한 여성이 있었다. 30대 초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였다. 피곤과 스트레스가 겹쳐진 어느 날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쳤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를 몹시도 자책했다.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단지 그녀도 지쳤던 것이다. 그날의 행동은 잘못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에 잠식되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의 나 많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진짜 나란 완벽과 실수, 강함과 약함,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모두 뒤섞인 존재다. 그중 어느 하나만을 진짜라고 선택할 수는 없다. 실수했던 그때의 나도 나였다.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죄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고 본다. 무명, 모밍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출발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리석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찰도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20살 시절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는 말한다. 그때 내가 너무 철없었어요. 용서를 빌고 싶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는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말은 끝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그 눈물 속에서 오래 묵은 용서가 시작되었다. 실수한 나도 나다. 이 말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랬어라며 몰아붙인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줄 아는 마음이다. 어느 선사가 말했다. 과거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오늘을 벌처럼 산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과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과거를 여전히 벌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에게 손을 내밀자. 괜찮다고, 지금은 알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구할지도 모른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때의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그때의 나는 어리고 무지했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모습도 나였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겠다. 다만 그때의 나에게 배우겠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비극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후회는 나를 다그치기 위한 게 아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말이 편. 후회는 교정이 아니라 성장이다. 칼 융,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우리가 후회를 느낀다는 건 더 나은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다는 뜻이다. 즉, 후회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성숙의 신호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후회라는 감정을 잘못 사용한다. 후회는 반성의 문을 여는 감정이지만 그 문 앞에서 멈춰 서는 대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어쩌다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마치 과거의 나를 재판정에 세워 끝없이 유죄를 선고하듯 살아간다. 한 청년이 있었다. 군 복무 중 실수로 동료를 다치게 했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 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사고 당시에는 고의가 아니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하는 마음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다시 웃는 법을 잃었고 어떤 일에도 깊이 몰입하지 못했다.
삶의 매 순간이 벌받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이런 문장을 적어보았다. 내가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일이 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더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는 행위다. 참회란 고개를 숙이는 일이지만 동시에 고개를 드는 일이기도 하다. 어두운 내면을 직면한 사람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는 자기 자신을 상처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다. 진짜 후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갱신으로 이어진다. 한 여자가 있었다. 22살. 그녀는 친구와 크게 싸우고 관계를 끊었다. 그때는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SNS로 친구를 찾았고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내가 사과한 순간 마음 한쪽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상대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그 순간 후회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후회가 그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후회의 본질은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 달려있다. 후회란 감정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후회는 자책이 아닌 해석의 기회다. 그때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후회는 사라지지 않지만 통증은 사그라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성숙한 자아가 자리 잡는다. 그때의 나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은 자기기만이 아니다. 그 시절엔 그 시절의 감정이, 생각이, 환경이 있었다. 우리는 늘 그 시점의 최선 안에서 선택한다. 그래서 후회는 우리가 무능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었다는 증거다. 선종에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쫓지 말라고 말한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놓친다는 뜻이다. 지금의 내가 할 일은 그때의 나를 붙잡고 야단치는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끌어안고 오늘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혹시 당신에게도 잊지 못할 실수가 있는가? 그 실수가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그때 후회할 줄 몰랐지만 지금은 후회할 줄 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감정으로 오늘을 더 정직하게 살겠다. 그 말은 후회를 벌로 바꾸지 않고 의미로 바꾸는 첫 걸음이다. 후회는 나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다. 후회는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시키기 위해 온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정으로 스스로를 짓밟는 대신 그 감정 위에 다시 삶을 쌓아가자. 그것이 진짜 용서다. 과거를 덮는 용서가 아니라 과거를 이고 가는 용서. 부끄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용서다. 부끄러운 기억도 나의 일부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말 3편. 인간은 상처받은 존재이고 상처 입은 기억도 인간의 전부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서지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완전했던 적 없는 존재에게 부끄러움은 결함이 아니라 흔적이며 그 흔적조차 나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지우고 싶어 한다. 무언가를 망쳤던 자리, 감정에 휘둘려 상처를 주었던 날, 누군가 앞에서 너무 작아졌던 장면들. 그 장면들 앞에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움츠러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기억을 외면하거나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덮으려 해도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마음 어딘가에서 썩어간다. 한 남자가 있었다. 대학 시절 발표 중 질문을 받고 얼어붙어 버렸다. 친구들 앞에서 말을 더듬고 발표를 망치고 말았다. 그날 이후 그는 발표를 기피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벌써 잊었지만 그는 10년이 넘도록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쥐고 흔든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문장을 받아들였다. 그때의 나는 준비가 덜 되었을 뿐 열등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을 이해하자 그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정면으로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나약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업엽을 행위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업이란 지나온 길의 무늬다. 그 무늬에는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부끄러운 순간도 모두 들어있다. 업을 탓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하는 건 그 모든 무늬가 지금의 나를 만든 자재, 묵라는 뜻이다. 즉, 나를 부끄럽게 했던 기억까지도 나라는 나무를 자라게 한 힘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지만 진실은 그 침묵을 깨뜨린다. 우리가 과거의 부끄러움을 꺼내어 말할 수 있을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 속에서 인간의 솔직함이 피어난다. 한 여성이 있었다. 청소년기 시절 왕따를 당했지만 친구를 돕지 못한 적이 있다. 너무 무서워서 방관자로 남았던 자신의 모습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 일 이후로 그녀는 늘 자신이 겁 많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의 나는 어리고 두려움이 컸으며 지켜야 할 게 있었다고.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고. 그 후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택했고 누구보다도 따돌림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부끄러운 기억 덕분에 나는 지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 부끄러움은 그녀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녀를 정의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감추고 싶은 날을 하나쯤 품고 산다. 하지만 그 감춘 기억은 우리가 가장 애써 외면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부끄러움과 대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다. 진흙 없이 피는 연꽃은 없다. 고결함은 과거의 더러움 위에 피어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그때 나는 작았고 어설펐고 미숙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감추지 않겠다. 나는 그 기억까지도 나라고 인정하겠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다. 부끄러운 기억은 삶의 얼룩이 아니라 기억 속 가장 진실한 색이다. 그 색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자. 오히려 그 색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자. 용서는 과거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바로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말 4편.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의 내가 이해해야 한다. 한 철학자의 고백.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의 상황을 낯선 시선으로 본다. 그리고 이해보다는 비판이 먼저 앞선다. 왜 그랬을까? 왜 도망쳤을까? 왜 침묵했을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물음은 끝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절에 나는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아는 것들,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때의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과거를 탓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이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늘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다. 어릴 땐 친구와 놀기보단 일을 택했고 꿈보단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20살이 되어도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말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무감했어요. 감정도 욕망도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무감했던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감정의 차단이었다. 그때는 감정조차 사치였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했기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는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가엽게 여기게 되었다. 미워하던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인연, 인륜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모든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과가 있다는 뜻이다. 즉, 어떤 선택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 순간의 모든 조건들이 쌓여내린 결과라는 말이다. 그 인연을 모른 채 결과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인연을 이해하면 판단은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은 용서로 이어진다. 한 여자가 있었다. 오래전 한 연인을 배신한 적이 있다. 사랑했지만 두려웠다. 그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 떠났고
나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마음속에 묻고 살았다. 하지만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의 나는 사랑하는 방식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아이였다. 그러니 도망친 건 죄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지난 사랑에 대해 눈물 없이 생각할 수 있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은 그저 분다. 나무가 흔들리는 건 그 바람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내가 선택한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내 의지와 무관한 바람들이 불고 나는 때때로 그 바람에 휘둘리는 존재일 뿐이다. 그때의 나는 강하지 않았고 몰랐고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당시의 자기보호라고 부른다. 지금 돌아보면 비겁하거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선택들이 사실은 그 시절의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시점에서의 최선으로 자신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할 수는 있어도 비난할 수는 없다. 혹시 지금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그때는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땐 몰랐기에, 두려웠기에, 약했기에 지금의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발 떨어져 지금의 나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잘했다고 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는 방어가 아니라 수용이고 수용은 변화의 전제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불킥하고 싶은 밤이 있다. 하지만 그 밤들마저도 지금의 나를 구성한 벽돌들이다. 비틀거리고 무너지고 돌아가고 또 돌아왔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 이제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아. 그땐 진심이었고 최선이었다. 지금 나는 네가 버텨준 덕분에 여기에 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삶은 비로소 어제를 끌고 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나를 용서한다는 건 나를 다시 안아주는 일이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말 5편.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칼 로저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다.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고. 이 말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평생을 걸려도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법은 배우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극도로 인색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좋은 딸, 책임감 있는 아들, 노력하는 직장인,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나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삶의 수많은 밤을 자책으로 마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자책 속에서 잊고 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떤 감정을 눌렀는지, 내가 버티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내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한 남성이 있었다. 과거에 술로 가족을 힘들게 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금주를 하고 가족과 다시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웃을 줄 몰랐다. 이제는 잘 살고 있는데도 그는 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의 용서는 받았지만 자신의 용서는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게 됐다. 거기엔 초라한 옷을 입고도 해맑게 웃는 아이가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말했다. 저 아이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듯 자신에게 말했다. 잘 버텼다. 너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서서히 자신의 삶을 벌이 아닌 선물로 느끼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자비, 즈베를 타인에게만 쓰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껴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 내 마음 안에 어리석고 약한 부분을 품지 못한 채 누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 여자가 있었다. 자신의 열정이 늘 무시당하던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꿈을 접고 기대를 접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한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늘 외쳤다.
나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 그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어느새 그녀는 그 소리를 스스로 묵살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성공도 했고 가정을 이뤘지만 어딘가 마음이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소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네 목소리를 내가 들어줄게. 그 한마디는 수십 년간 묵혀있던 감정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삶은 변했다. 나를 용서한다는 건 나를 다시 안아주는 일이다. 실수했던 나, 도망쳤던 나, 울기만 했던 나, 아무 말도 못하던 나, 그 모든 나를 다시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다. 괜찮아. 너는 늘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용서는 시작된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타인에게 주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잘한 것만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믿는 용기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보자. 어릴 적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 앞에 앉아있다.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눈동자로 당신을 바라본다. 그 아이는 묻는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래, 넌 참 잘하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시간을 건너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 지나간 나를 이해하고 품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니까. 과거를 덮지 말고 함께 안아주자. 그게 오늘의 나를 살리는 가장 단단한 말이다. 나는 이제 나를 벌 주지 않겠다. 나는 나를 다시 안아주겠다.